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된 후 20번도 넘게 맞이하는 생일이었지만 올해처럼 길고 처량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실 시계의 노쇠추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 푹 쪄낸 갈비찜은 기름이 허옇게 굳어 있었고 오색 찬란함을 뽐내던 잡채의 당면은 퉁퉁 불어 서로 엉겨붙은 채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잔칫날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은 꼭 같이 먹을게요. 맛있는 거 해놓으세요. 그 한마디에 늙은 어미는 신이나 온종일 부엌을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식어 빠진 음식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니 길이 막히겠지. 7시가 되자 마음이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8시가 되자 모든 기대와 설렘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제 생일에도 그 전에 생일에도 그들은 늘 이렇게 늦었습니다. 언제나 급한 일이 있었고 언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명을 믿어주는 척하며 제가 차린 음식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친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현관문 도어록의 전자음이 들린 것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중 나갈 기력도 반가운 척 웃어 보일 마음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느릿하게 열리는 현관문 사이로 아들 김만석과 며느리 강미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야 하는 공과금을 마감일 저녁 9시에 겨우 내려온 사람들 같은 표정.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귀찮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흔한 케이크 상자 하나 하다못해 과일 바구니 하나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늦었구나. 길이 그리 막히더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아들 만석이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 네, 엄마. 갑자기 부장님이 회의를 잡는 바람에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죄송해요, 늦어서. 그때 옆에 서 있던 며느리 미주가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몇 시간에 걸쳐 차린 생일상의 정갈함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무례하고 소란스러운 소리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는 길에 시장 반찬 가게 들러서 콩나물 무침 좀 사왔어요.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그것도 집에서 정성껏 조물조물 무쳐온 것도 아니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을요. 비닐봉지 안에서 흘러나온 시큼한 식초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검은 비닐봉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어색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무성의함에 대한 변명이 필요했는지 며느리가 덧붙이는 말은 제 남은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그때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에서 좀 무리했더니 오늘은 이걸로 대신할게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거기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스시 오마카세가 1인당 3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주 허리가 휘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떡해요. 만석 씨 월급 뻔한데 저희도 죽겠다니까요.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이런 사정 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그랬구나. 사돈의 생일은 허리가 휘어도 챙겨야 하는 1인당 30만 원짜리 경사. 내 생일은 그 경사 뒤에 남은 피곤함과 궁색함을 처리하는 시장표 3,000원짜리 콩나물 무침. 지난 수십 년간 어렴풋이 느끼고 애써 외면해왔던 차별의 민낯이 날 것 그대로 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계산법 속에서 제 가치는 정확히 콩나물 한 봉지 값으로 매겨져 있었던 겁니다. 제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이 어색하고 냉랭한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엄마. 미주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엄마한테는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응? 엄마는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가족이니까. 오늘따라 그 말이 참을 수 없이 역겹고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비싼 일식집 대신 3,000원짜리 콩나물 무침을 줘도 되고, 가족이니까 이런 모욕짐은 허허 웃으며 넘겨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어머니, 뭐 하시게요? 식사하셔야죠.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어요. 저는 싱크대 아래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제 깎아먹은 사과 껍질과 저녁에 다듬은 채소 쓰레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위로 비닐봉지에서 꺼낸 콩나물 무침 플라스틱 통을 기울였습니다. 허연 콩나물 대가리와 붉은 고춧가루 양념, 다진 파 조각들이 뒤섞여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저는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달그락. 빈 플라스틱 통을 싱크대에 던져놓고 소리가 나게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 길고 지긋지긋한 인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고함을 지르거나 서럽게 눈물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성의가 부족했어도 어른이 돼서 어떻게 먹을 걸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 미주가 새된 목소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행동만을 문제 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방금 내가 버린 게 콩나물 무침으로 보이니? 네. 그럼 그게 콩나물 무침이 아니면 뭔데요? 아니, 방금 내가 버린 건 지난 수십 년간 이 늙은 어미를 무시하고 기만해 온 너희의 그 더럽고 이기적인 마음이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 아들과 여전히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저를 쏘아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3,000원짜리 콩나물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사돈 생일은 1인당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내 생일은 3,000원짜리 가게 반찬. 너희 계산법 한번 참 분명해서 마음에 드는구나. 어머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상처 주는 쪽으로만 하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머니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악을 쓰듯 대꾸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변명을 들어줄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내 어미 생일이 내 장모 생신 뒤치다꺼리나 하는 날이더냐? 대답해보거라, 김만석. 제 섯을 퍼런 목소리에 아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그게 아니라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 비겁한 침묵이 바로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라.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너희가 서 있는 그 땅, 너희가 숨쉬는 이 공기, 모두 내 것이다. 콩나물값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면서 너희 얼굴을 마주하고 내가 끓인 미역국을 넘길 생각 추호도 없다. 이 문 내가 닫기 전에 어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너희가 이 문턱을 넘을 일은 없을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명도 눈물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72번째 생일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의 가장 큰 혹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후련하고 완벽한 해방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사라진 아들 내외의 뒷모습 대신 제 눈에는 텅 빈 현관 바닥과 그들이 황급히 구겨 신고 나간 자리에 nak은 희미한 신발 자국만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집안을 가득 채웠던 고성과 악의에 찬 변명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겁고 서늘한 적막이 채웠습니다.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사를 도려낸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골마 터지기 직전에 종기를 짜냈을 때의 시원함에 더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오르던 갈비찜은 이제 차갑게 식어 허연 기름이 엉겨붙어 있었고 정성껏 부쳐낸 오색 꼬치전의 색감도 조명 아래에서 빛이 바래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그저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쟁반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들어갈 일은 이제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제 손길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해온 일과처럼 아주 기계적이고 무심한 동작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가득 채우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집이 유난히 넓고 텅 비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해 이 집을 나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움과 허전함이었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와는 종류가 다른 완전한 고립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립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와보는 집을 구경하는 사람처럼요. 가장 먼저 아들 만석이가 쓰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들의 방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교 때 쓰던 낡은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먼지 쌓인 전공 서적과 띠바랜 만화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보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이 의자에 앉아 밤늦도록 공부하던 아들의 뒷모습, 친구들과 장난치며 떠들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만석이는 참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제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삐뚤빼뚤한 왕관을 쓰고 활짝 웃는 만석이의 사진이 가장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도 있었죠. 사진 속에 저는 아들보다 더 설레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젊은 날과 아들의 성장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이 고될 때도 많았지만 저는 이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만석이의 결혼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강미주. 사진 속의 미주는 참으로 곱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미소가 진짜라고 믿었어요. 이제 아들에게 좋은 짝이 생겼으니 저의 고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미주는 처음부터 저를 남편의 엄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해결해야 할 숙제거나 때로는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명절이면 제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을 내밀면서 자기 친정에는 수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들고 가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자기 엄마가 더 가깝겠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10년 넘게 반복되자 저의 이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어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진 속의 행복은 이제 거짓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남편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보며 한참이나 흐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그제야 터져 나온 것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대로 잿더미처럼 쓰러져 갈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닦고 저는 안방에서 가장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더듬더듬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제 인생의 중요한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고이 모셔둔 두꺼운 한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집의 집문서와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그 서류를 보니 2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합쳐 겨우 마련한 우리의 첫 집이었어요. 마당에 잔디를 심고 담벼락에 능소화를 올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곳. 그 집이 이제는 저 혼자 남아 지키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는 그가 떠난 후로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 안경과 읽다 만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이 집은 더 이상 행복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탐욕과 무시가 깃든 감옥이자 제 상처가 켜켜이 쌓인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집을 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페이지를 펼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동네 부동산 3곳에 집을 금매로 내놓을 것. 조건은 단 하나, 가장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에게 팔 것. 가격 흥정은 최소화한다. 목표는 속도.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다. 문자는 확인하되 답장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새로운 거처를 알아볼 것. 아들 내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수첩에 4가지 계획을 적고 나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김포시 부동산, 금매 전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하고 가장 평이 좋은 3곳의 번호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번호들이 제 인생을 바꿀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아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세상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전날 밤보다 더 고요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헐렁한 몸빼 바지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용 바지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전투에 나서는 장수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식사는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어제 차렸던 그 화려한 생일상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50분. 저는 정확히 9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제 통제하에 제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저는 어젯밤 수첩에 적어두었던 첫 번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대박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오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금매로 내놓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금매라는 말에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그러십니까, 사모님.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바로 방문해서 매물 확인하고 가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은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보다 제 조건을 먼저 들어주세요. 저는 이 집을 가장 먼저 계약금을 넣는 분에게 팔 겁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예요. 이 조건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단호한 말에 중개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집주인은 처음이라는 듯한 눈치였죠.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물 접수하고 최대한 빨리 손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동산과의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명의 중개인 모두 제 파격적인 조건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 아들 김만석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중 한 곳에서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악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부재중 전화 기록을 쌓아 올렸지만 저는 그저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소리를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회는 충분히 많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모두 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을 넘어갈 때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을 팔다니 정말이야?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문자의 내용은 애원에서 시작해 원망과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서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이기심과 뻔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문자 폭탄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대박부동산의 중개인이었어요. 사모님, 방금 내놓으신 집 말입니다. 마침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손님이 있는데 사진 보시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지금 당장 집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중개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30분 뒤에 오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모두 치웠지만 집안 곳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문을 모두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거실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것은 손님 맞이가 아니라 제 과거를 팔아치우기 위한 마지막 단장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인상 좋은 중년의 중개인과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이분들이 오늘 집 보실 손님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젊은 부부는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아내 되는 사람이 마당의 화초와 볕이 잘 드는 거실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어머, 집이 정말 예쁘네요. 오랫동안 정말 정성껏 가꾸신 티가 나요. 마당에 있는 저 꽃은 능소화 맞죠? 너무 아름다워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나중에 차지할 재산 목록 1호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처음 본 이 젊은 부부는
이 집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집을 모두 둘러본 젊은 부부는 서로 무언가를 상의하더니 중개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한 번에 피어났고 제 옆에 서 있던 중개인은 됐다 하는 표정으로 쾌재를 부르며 서둘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련한 사냥꾼이 마침내 먹잇감을 잡았을 때의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역시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럼 바로 저희 사무실로 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마침 손님께서도 시간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런 좋은 인연은 바로 잡아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이 결심을 단 1초라도 늦추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어 그 잔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 인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투와 핸드백만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뒤를 따라 나서는 젊은 부부와 중개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단절이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나와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연신 이 집이 가진 장점과 젊은 부부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떠들어댔고 부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레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들어가면 마당에 꼭 작은 텃밭 만들자. 당신이 좋아하는 상추랑 방울토마토 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그리고 아기 방은 햇볕이 제일 잘 드는 남향방으로 꾸며주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제 아들 만석이와 며느리 미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 대해 단 한 번도 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나중에 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식의 계산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이들과 그저 재산 목록으로만 여기는 아들 내외의 차이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제 결심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개인은 익숙하게 계약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가 서류를 인쇄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마시며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젊은 부부는 연신 소곤거리며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행복한 계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래전 남편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집을 계약하던 날이 떠올라 잠시 마음이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어 감상적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자, 사모님, 계약서 나왔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제 앞에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매매 금액,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날짜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천만 원 정도 낮았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돈 몇 푼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잔금 날짜는 정확히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인감 도장이 든 작은 비단 복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이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을 때 제 이름 석자를 새겨 처음으로 만든 저만의 도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붉고 진득한 인주를 꾹 묻혔습니다. 인주가 도장면에 고르게 스며드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매도인 박선자라고 적힌 제 이름 옆에 네모난 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망치 소리 같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예포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석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직 저 자신, 박선자라는 한 인간으로 바로 선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을 모두 마치고 매수자인 젊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제 통장으로 계약금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에서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입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억 단위의 숫자를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그 기억에, 그 인간들에게 묶여 사는 박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쥔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자 중개인이 건물 바깥에 매매 완료라고 적힌 커다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붉고 선명한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저는 젊은 부부와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잠시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엄마, 엄마.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서 아들 만석이가 이쪽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며느리 미주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마 부동산에서 보낸 매물 계약 완료 문자를 받고 이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만석이는 아침에 입고 나갔을 양복 상의도 벗어 던진 채 셔츠 바람이었고 넥타이는 답답한지 반쯤 풀어져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미주는 늘 완벽하던 화장은 어디 가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만석이가 제 앞에 겨우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특유의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 무심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팔았다. 내가 본 그대로다. 이제 저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농담이시죠? 제발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엄마. 내가 너희와 농담할 사이더냐. 제 차가운 대답에 만석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따라온 며느리 미주가 제게 악을 쓰듯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랑 평생 일궈서 마련한 집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팔아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부 인사 한 번 건넨 적 없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제 남편을 들먹이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거든요. 너는 내 남편을, 너의 아버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야.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너희에게 허락받을 이유는 없지. 허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의를 하셨어야죠. 평생 저희가 어머니 모실 생각하고 산 건 모르세요? 어떻게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요? 드디어 며느리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의 앞길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 분노는 이제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고? 무엇으로? 그 콩나물 한 접시로 말이냐? 그 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앞길은 너희가 벌어서 닦는 것이지 내 집을 담보로 닦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내게 준 모욕감에 비하면 이 집값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깟 콩나물 한 접시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너희가 평생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을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할 이야기가 없다.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십 년 묵은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비록 불확실하지만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온전한 자유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오직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김만석의 울음 섞인 고함과 며느리 강미주의 악에 바친 저주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수십 년간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끊어져 나간 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있던 상가 건물을 벗어나자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저를 현실 세계로 잡아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그 지옥 같은 소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올가매던 그 장소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낯선 동네의 번화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길가에 있는 작은 카페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안락한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저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 향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저마다 노트북을 들여다보거나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저 같은 늙은이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익명성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메뉴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아메리카노나 믹스커피 외에는 마셔본 적이 없던 저는 가장 이름이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는 카라멜 마끼아또라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휘핑크림도 듬뿍 올려드릴까요? 젊은 직원의 상냥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쓰고 아팠던 날이니 이 정도의 달콤함은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하얀 크림이 산처럼 쌓인 따뜻한 커피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혀를 녹일 듯한 달콤함과 쌉싸름한 커피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때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내보니 액정에는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길거리에서 퍼부었던 것과는 다른 교묘하게 감정에 호소하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계약금까지 받으셨다니요. 저희 이제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제발 저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희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제발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만석 씨가 지금 충격받아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에요. 만약 만석 씨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정과 체면과 걱정 속에는 제 존재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 뿐이었죠. 저는 미주의 번호를 찾아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한결 조용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들 만석이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보다 더 비굴하고 감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얼굴 보고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계약만은 취소해 주세요. 위약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엄마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제 어린 시절이 전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제발 저희의 추억을 팔지 말아주세요, 엄마. 추억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추억을 3,000원짜리 콩나물 무침과 맞바꾼 것이 누구였던가요? 저는 만석이의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은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커피를 절반쯤 마셨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자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영희야, 나다.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지. 너는?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역시 수십 년 지기 친구는 다른 모양입니다. 제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나 큰일 저질렀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주 속이 다 시원한 큰일. 저는 영희에게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이니 사돈의 생일이니 하는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제 말 몇 마디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박선자.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 집이 어디 너 혼자만의 집이냐? 내 서방이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너희들 성이지. 그걸 자식놈들이 지들 것인 양구는 꼴 내가 옆에서 보면서 속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갈 데는 있고, 아직?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그래서 말인데, 영희야.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든 절대 만석이한테 내 소식 전해주면 안 된다. 약속해 줄 수 있지? 걱정도 팔자다. 내 입이 어떤 입인데. 무덤까지 가지고 갈 테니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야지. 알겠냐? 영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백에서 어젯밤에 썼던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냅킨 위에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계획이 전쟁 선포였다면 지금부터의 계획은 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최우선으로 내가 살 새로운 집을 구할 것. 조건은 아들 내외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서울의 번화가일 것. 둘째, 내일 당장 휴대폰 번호를 바꿀 것. 새로운 번호는 영희에게만 알려준다. 셋째, 한 달 안에 이삿짐을 모두 정리할 것. 수십 년 묵은 과거의 흔적들을 과감하게 버린다. 넷째,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 박선자를 위해 쓸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한다. 냅킨 위에 적힌 네 줄의 문장은 제게 새로운 삶의 청사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부동산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설정했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활기찬 동네. 제가 살아온 김포의 조용한 주택가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쌌지만 제가 팔아버린 집값에 비하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몇 군데의 매물을 관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설렘과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바로 이 달콤 쌉쌀한 커피 맛처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전투에 나서는 군인처럼 채비를 갖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김포 시내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이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세웠던 계획의 두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예 새로운 번호로요. 제 말에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익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번호 이동도 간편해서요. 어르신들은 보통 쓰던 번호 계속 쓰시는데 대단하시네요. 같은 말들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제게 이것은 단순한 번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유심칩을 끼우고 휴대폰을 재부팅하자 화면에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가 잠시 떴다가 이내 새로운 통신사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 내 친구 영희 단 한 명만을 저장했습니다. 텅 빈 연락처 목록을 보니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새 휴대폰을 손에 쥔 저는 곧장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어제 부동산 앱에서 눈여겨보았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김포를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낮은 주택가와 논밭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빌딩 숲이 채웠습니다. 제 인생도 저 풍경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포역 근처의 한 부동산에 들어서자 젊고 세련된 인상의 중개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앱에서 보고 온 오피스텔을 바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 리버뷰 파크 말씀이시군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입니다. 보안도 좋고 한강 전망도 끝내주죠. 마침 바로 보실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중개인을 따라 나선 오피스텔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의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서 내리자 중개인이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그리고 강 건너의 빌딩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김포의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이고 화려한 풍경이었어요. 내부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신식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손때와 기억이 묻어있는 낡은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떠세요, 사모님? 전망 정말 좋죠? 밤의 야경은 더 멋있습니다. 1층에는 헬스장이랑 북카페 같은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개인은 제 신속한 결정에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파는 매도인이 아니라 새로운 집을 얻는 임차인으로서였습니다.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선납으로 치르자 진짜 제 집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니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과 향수 냄새, 경쾌한 음악 소리가 가득한 백화점은 제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옷이나 자식들이 사다 주는 옷만 입어봤지 제 의지로 이런 곳에 와서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여성 의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화사한 붉은색의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살 건데. 저는 그 원피스를 들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낯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어둡고 칙칙한 색의 옷만 입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노부인이 서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는 마치 봉인 해제라도 된 사람처럼 쇼핑을 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뿐만 아니라 하늘색 블라우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바지, 그리고 발이 편한 고급 스니커즈까지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김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내외가 던져준 콩나물 무침에 절망하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집을 얻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새 옷을 사입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의 무게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까지 남은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든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삿짐 싸기가 아니었어요. 70년이 넘는 제 인생과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남편의 옷가지들,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제 옷들, 그리고 아들 만석이가 어릴 때 입었던 작고 귀여운 베네 저고리까지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의 스웨터에서는 그의 희미한 채취가 나는 것 같았고 만석이의 옷에서는 분유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차마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는 거지 물건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 모든 옷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렸지만 봉투가 하나씩 채워져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는 기분이었어요. 다음은 부엌이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12명도 거뜬히 치러낼 수 있을 만큼 많았던 그릇과 접시들,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고이 모셔두었던 값비싼 유기그릇 세트까지. 저는 제가 새 집에서 혼자 쓸 만큼의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상차림은 없을 테니까요. 앨범과 편지 같은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아들이 군대에서 보냈던 편지, 그리고 가족 사진이 가득한 앨범들. 이것들은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작은 상자에 담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슬픈 기억과 행복한 기억 모두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 과거에 날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살림이 하나둘씩 줄어들자 텅 빈 공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낯설미 저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은 짐들은 순식간에 포장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소파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몸만 빠져나가면 이 집과의 인연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간 후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장롱이 있던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웃고 울고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각 방을 천천히 걸으며 보이지 않는 과거의 흔적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걸냠습니다. 고마웠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안녕이라고. 부엌 식탁 위에 짐 열쇠를 올려놓고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밖에는 저를 새 집으로 데려다 줄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집을 산 젊은 부부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하고 남은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숫자를 보니 비로소 제 손에 쥐어진 자유의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독립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자 저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아들 만석이와 며느리 미주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이는 살이 훌쩍 빠져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늘 꼿꼿하던 미주는 어깨가 축 처진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이 잔금 날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원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지난번처럼 고함을 치거나 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미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그릇이었어요. 만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거절이고 가장 아픈 대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길가에 서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화사한 새 옷을 입은 저와 다해진 옷을 입고 망연자실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등지고 올라탄 택시는 마치 과거로부터의 도주를 돕는 밀선처럼 소리 없이 서울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뻗어있던 그들의 처절한 눈빛과 절망적인 몸짓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럽혀진 것을 본 뒤의 찝찝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김포의 익숙한 도로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넓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한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교각과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의 행렬,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 숲이 대신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김포라는 작은 왕국을 벗어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삭막해 보이는 도시에서 과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다가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벽한 익명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이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새 휴대폰의 차가운 감촉과 제 옆자리에 놓인 새 옷이 담긴 쇼핑백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한참 만에 택시 기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얼마 전 계약한 마포의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 새로운 집으로 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왠지 쑥스러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택시가 한강의 다리를 건널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강의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오후의 햇살이 부서지며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품고 바다로 흘러가겠지요. 제 눈물과 한숨도 오늘부로 저 강물에 모두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나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 박선자도 이제 아주 많이 변했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먼저 떠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포의 번화가에 접어들자 택시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강변마루 오피스텔은 그 이름처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정복을 입은 도어맨이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호텔에서나 볼 법한 광경에 저는 잠시 어색했지만 이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낡고 오래된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조용한 승강기를 타고 18층에서 내리자 길고 깨끗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집인 1802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부동산에서 받은 카드키를 꺼내 도어록에 가져다 댔습니다. 삐리릭 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제 인생 이막의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 전면을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부와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풍경이 제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고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듯한 아찔하고도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가구 하나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 더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오롯이 저 박선자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창가로 다가가 한참이나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제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식사는 제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것으로 장식하기로. 저는 아직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신기하고 화려한 음식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고급 초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나타났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평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특선 주방장 추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25만 원. 예전 같았으면 손이 덜덜 떨렸을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제게는 그저 기분 좋은 투자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삿짐 센터에서 제 단출한 짐들이 도착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상자 몇 개와 제가 아끼는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그릇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짐들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정갈한 나무 상자에 담긴 초밥 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창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도 의자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좋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떤 화려한 식탁보보다 더 멋진 배경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나무 뚜껑을 열자 형형색색의 초밥과 회가 보석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참치 뱃살, 붉은 빛이 선명한 성게알, 탱글탱글한 단새우. 저는 그중 가장 비싸 보이는 참치 뱃살 초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생선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비릿함은 전혀 없고 고소하고 달큼한 맛만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초밥을 음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콩나물 무침이 떠올랐습니다. 시커먼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던 그 콩나물 무침.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황홀한 맛을 더욱 극대화해주는 조미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내게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호사를 누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너희의 그 뻔뻔한 콩나물 무침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셈이니까. 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울의 야경을 반찬 삼아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한 점 한 점 먹을 때마다 제 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을 채우는 일부터 했어요. 인터넷으로 가구를 주문하고 가까운 생활용품점에 가서 예쁜 그릇과 침구도 샀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색 일색이었던 예전 집과는 달리 새 집은 온통 밝고 화사한 색들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얀색 소파, 노란색 쿠션, 하늘색 이불. 모든 것을 제 취향대로 고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끝나자 저는 동네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세련된 카페와 맛집, 그리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도 잘 되어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젊고 활기찬 사람들 뿐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기가 제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피스텔 1층 게시판에서 마포문화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생활영어, 수영, 서예, 가곡교실, 여행 동호회 제 눈을 반짝이게 하는 강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생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지만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단 한 번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제 인생 첫 수강 신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초급생활 영어반과 아쿠아로빅, 그리고 여행 동호회. 3가지나 신청하고 나니 마치 대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야, 너 괜찮은 거지? 서울 생활은 좀 어때? 그럼 괜찮고 말고. 나 여기 와서 아주 신세계 구경하고 있다.
헬스장도 공짜고 바로 앞이 한강이고 오늘은 문화센터에 등록까지 했어. 제 들뜬 목소리에 영희도 기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선자야. 내 아들 말인데. 만석이? 그 녀석이 뭐. 얼마 전에 동네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네 집 팔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사 갔다더라. 원래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낡은 빌라로. 아마 내가 집 판 돈으로 뭐라도 좀 보태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어긋나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내 며느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더라. 자식 내쫓은 매정한 시어머니라고. 듣자 하니 식당에 나가서 그릇이라도 닦는 모양이야. 영희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며 마음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영희야, 그건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아니야, 알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정말로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빌라에 살든 길바닥에 나앉든 그건 그들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일 뿐이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기도 바쁘다. 제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 빌딩들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저 역시 이제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어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반짝일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늘은 더 이상 제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의 새로운 일상도 제법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강변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오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 없이 즐거웠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수영과 생활 영어는 제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아쿠아로빅 수업 첫날,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영복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쭈뼛거리며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제 눈에 비친 거울 속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탄력을 잃고 주름진 제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부끄러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물의 부력이 제 몸을 가볍게 띄워주었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팔다리를 움직이다 보니 제가 나이를 잊고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언니, 동생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고 웃다 보면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초급생활 영어반 역시 제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하는 더듬거리는 제 발음을 20살 넘게 어린 선생님은 언제나 칭찬과 격려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자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소개하던 날의 쑥스러움과 뿌듯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은 혀를 이 사이에 살짝 물고 내는 소리가 아주 좋다고 칭찬해 주셨고 저는 그 칭찬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영어반에서 저는 최상현 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에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하셨다는 그는 늘 단정한 옷차림에 점잖은 말투를 쓰는 분이셨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짝이 되어 함께 대화 연습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배운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머, 최 선생님, 발음이 참 좋으세요. 저는 아직도 받침 있는 단어는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큰일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서툰 발음을 칭찬해주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카페에 가서 그날 배운 문장들을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어서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재미있게 본 영화, 가끔은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사생활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활 영어반 동기라는 편안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세련되고 편안한 관계였어요.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제가 가입한 여행 동호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자유여행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닌 오직 저의 즐거움만을 위한 여행.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여고생처럼 가슴이 설레어 잠을 설쳤습니다. 여행 당일 서울역에 모인 동호회 회원들의 얼굴에는 모두 저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고속열차에 몸을 싣고 끝없이 수다를 떨며 경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여행은 언제나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온 가족이 먹을 김밥을 싸고 운전하는 아들을 위해 온갖 간식을 챙기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저녁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느라 제대로 앉아 쉬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기차 좌석에 편안히 앉아 다른 사람이 사온 커피와 과자를 얻어먹으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경주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으로 붉게 물든 불국사의 웅장한 석탑과 다보탑, 황금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첨성대, 그리고 부드러운 능선이 끝없이 이어진 대릉원까지 우리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를 거닐었습니다. 저는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께 제 아들 내외를 벌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화와 행복이 오래도록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저녁에는 보문단지의 멋진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함께 여행 온 언니 동생들과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만석이 엄마가 아닌 선자 언니 혹은 선자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 호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제게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낯선 서울의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봉투에 쓰인 글씨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들 만석이의 글씨체였어요. 아마도 예전에 살던 김포집으로 보낸 편지가 새로운 주소로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승강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수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말일까?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구차한 부탁일까? 혹은 저를 원망하는 저주의 말들일까? 집에 돌아와 저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그 편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뜯어보고 싶은 유혹과 외면하고 싶은 두려움이 제 안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만약 저 편지를 뜯어 그 안의 내용을 읽는다면 제 마음은 다시 과거의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겨우 찾아온 평화가 깨져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에도 편지를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가 다시 거실로 내어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마치 저 편지 봉투 안에 봉인되어 저를 유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저를 괴롭혔던 그 편지를 들고 결심한 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종이 재활용 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아래에 적힌 아들의 이름.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편지를 수거함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편지가 다른 종이들 사이로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재활용되어 사라질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이렇게 밝고 투명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서울에 새로운 둥지를 튼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저의 73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처절했던 아침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향긋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한강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어제 사다 놓은 맛있는 빵을 곁들여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제 휴대폰에서는 아침부터 축하 메시지가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 영희와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 보내온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오전에는 어김없이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다닌 덕분에 저의 생활 영어 실력은 이제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박 선생님.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모두 저를 향해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최상현 씨는 제게 예쁜 꽃다발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시집의 첫 장에는 선자 선생님의 새로운 봄날을 축하드리며 라는 그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핏줄로 얽힌 가족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였으니까요. 그날 점심 저는 영어반 친구들과 최상현 씨 그리고 여행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근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와인을 마시며 유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선자 씨 덕분에 우리 인생이 더 즐거워졌어요. 언니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같은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지난 1년간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며느리가 사온 콩나물 무침이 아니라 각자 정성껏 고른 작은 선물들을 건넸습니다. 예쁜 스카프, 향이 좋은 핸드크림, 돋보기 안경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떠나 그 안에 담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시끄러운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조용한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 김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만석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든 친척들한테 물어물어 번호 수소문해서 전화했어요. 오늘 엄마 생신이시잖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침묵에 그가 더 절박해졌는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엄마가 해주신 밥이 너무 먹고 싶고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미주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용서받고 싶다고. 그의 말은 구차하고 진부한 변명과 후회의 나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작년에 저였다면 미주가 반성한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성은 진심이 아닐 뿐더러 설령 진심이라 한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미주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는 퇴근하고 대리운전까지 뛰어요. 그래도 늘 쪼들려요. 애들은 커가는데 다 저희가 자초한 일인 거 알아요.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발 저희 한 번만 다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대로 사죄드릴게요. 네, 엄마.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모두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마지막 모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1년간의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의 커피향, 한강의 윤슬, 친구들의 웃음소리,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는 고맙다. 엄마. 그런데 너는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떼어낸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화사한 새 옷을 입고 보기 좋게 미소 짓고 있는 늙은 여인.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를 띠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기다리던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야, 별일 아니었어. 광고 전화였나 봐.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최상현 씨가 제게 와인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박선자 선생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처럼 늘 향기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 함께 건배할까요? 모두가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루비처럼 붉게 빛나는 와인 잔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진짜 축배를 들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으로 시작되었던 저의 비참했던 날들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향기로운 와인과 따뜻한 친구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